압권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차를 잇게 했던 포니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시초입니까? 시초? 예, 없이 살던 시절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사진 같이 보시면은 이게 다들 기억하시는 포니 사진입니다. 우리 또 예전에 포니 있는 집은 되게 부잣집이었죠. 네, 부자였어요. 부잣집이었어요. 아, 그리고 폰이 있는 집 가운데서도 포니를 끌고 학교에 와서 학생 태워가는 집. 아, 진짜 부잣집. 그건 재벌집이죠. 네. 이게 포니가 1975년도에 나온 차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의 50대 아버지면은 현재 20대의 아버지보다 지금 세대 아버지들의 어린 시절?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 정도? 네. 그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진들을 한번 이제 같이 그 모집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 뭐 진짜 이거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아빠 차야. 아이, 꼬마 표정은 그렇지 않아요. 뭐 시켰으니까. 그리고 옆에도 너무나 기뻐하는 표정의 그러네요. 포니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 67년에 미국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을 해서 이 코티나라는 차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네. 보이는 이 차. 미국 차죠, 미국 차. 코티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이 아니라 그 포드가 부품을 갖다 주면은 그걸 조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신진 자동차는 토요타의 코로나 그리고 크라운 네. 그런 차를 했습니다. 신진 자동차가 그 뒤에 대우 자동차가 되고 지금은 GM 코리아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산을 근거지로 신진 자동차를 하다가 부평에 있는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평 공장, 아, GM 부평 공장이 지금 그 부지. 네. 그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포드의 코티나를 만들다가 네. 1969년에 정부가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허 생산,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다 면허를 받았어요. 네. 남의 라이센스를 가져다가 그 조립을 해서 팔 수 있는 권한, 이걸 나라가 줬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국산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조립 면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조립 면허를 가져다가 네. 이거를 외국 자동차를 조립해서 팔다 보면은 국산 자동차 만들면 아무래도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국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 3개년 계획,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면허 생산에 대한 제약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은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은 현대, 신진, 아세아, 기아 중에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셋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라는 시그널을 받고서 이 독자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엔진과 차체 프레스 공장 네. 같은 것 정도는 갖추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어디까지가 개발이냐. 네. 이게 뭐 조립은 다 한국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독자 국산차냐, 아니면 그러니까 엔진하고 차체 프레스 정도는 갖춰야 네. 그 정도는 돼야 독자 개발로 인정해줄게.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현대차는 당연히 파트너인 포드와 함께 이 자동차를 한번 개발해보자. 네. 그래서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다가 이게 좀 포드가 우리나라 시장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지분을 좀 낮추고 자기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73년에 그 포드하고의 합작 설립을 인가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독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남았네요. 예, 근데 지금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전에 차를 만들 때는 이 차체, 네. 바디 샤시하고 파워트레인, 네. 엔진 변속기가 있고 그 위에 캐빈, 껍데기, 네. 바디 요거를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독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미쓰비시에 가서 네. 우리 차대를 네. 좀 거기 걸 좀 쓰자라고 해서 차대를 만들고 그럼 그 위에 차체 디자인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직접이라는 것도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차를 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그린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차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다 그려서 조립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예쁘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차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5명의 젊은 직원들을 이태리로 보냅니다. 네. 이태리에 보낸 가게에서 그 이탈 디자인이라는 데서 그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주지아로 씨가 있는 이탈 디자인에 가서 이걸 좀 디자인을 해주세요. 네. 근데 디자인을 해주는 조건이 우리 직원들 갈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게 뭐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 디자인 하고 있으면 옆에서 괜히 끼우끼우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래, 하는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충구 회장님이라고 이 당시에 대리였는데 네. 이분이 그때 이탈리아에 가서 이게 거기서 써왔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꼼꼼하게 써왔던 네. 이런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대리 노트라고 부르는데 포니 오디세이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갔을 때 여기가 뭐 50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주지아로를 만났어요. 네. 주지아로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당시의 인연을 거의 한 4, 5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보면 그때 다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디자이너님이 해주신 거 덕분에 지금 현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주지아로는 야 너도 그때 봤는데 너 진짜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이게 이충구 회장님은 저도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직접 만나셨네요. 예, 저도 오.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쓸 때 네. 현대차가 처음에 수소전기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분이 연구개발 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보고 그 수소차에 뛰어들었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쓸 때 그때 한번 만났었습니다. 뭐 한 번은 아니고요. 종종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 가서 이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요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피아트의 차인데 예. 5명이서 이 작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꽉 찼겠다. 예, 근데 자동차 회사 직원이 5명이 갔는데 네.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2명. 그 당시는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데겠어요. 그리고도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갔는데 네. 토리노에는 한 350여 개의 카로체리아가 있었다고 해요. 카로체리아가 뭐예요? 카로체리아가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차대가 있으면 차 위에 보면 저기 버닛이라든지 바디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위에 껍데기를 만드는 의장 그 내부까지 다 만드는 네. 그런 디자인을 한 데를 카로체리아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디 따로 만들고 셰시 따로 만들고 내장 따로 만들고 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만든 걸 조립한 거네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는 차가 골프입니다. 폭스바겐의 스테디셀러. 지금은 폭스바겐을 있게 했던 이 폭스바겐의 골프라는 차인데 네. 이 차를 디자인한 데도 조르제트 주지아로 맥달 디자인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왠지 폰이랑 좀 비슷하게 좀 생긴 비슷하게 생겼죠. 했네요. 네. 포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예. 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게 요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스타일입니다. 그럼 요게 차체 같은 경우 여기를 이제 그 폭스바겐이 만든 거고 네. 요 위에 디자인을 이탈 디자인이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니까 이탈리아에 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네. 이탈리아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명 영어 떠듬떠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 붙잡고서 야, 이 사람한테 야 이거 좀 물어봐줘. 네. 그럼 이 사람도 뭐 이탈리아어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또 영어로 해서 오면은 그거 대충 써놨다가 나중에 밤에다 모여가지고 야 아까 지금 뭐라 그런 거냐?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 그 일화를 좀 그때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후드를 이탈리아어로 코파노라고 한대요. 네. 후드, 자동차 후드. 네. 그리고 트렁크는 바올레라고 네. 부른대요. 그럼 그 사람도 후드를 후드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뭐 이거를 트렁크를 뭐 바올레를 트렁크라고 불러야 되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바올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에? 뭐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네요.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때 그림도 뭐 거의 고등학교 때 제도 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거기서 디자인하는 거 봐서 배워갖고 오는데 이 뒤로도 이제 그리고서 되게 신기한 게 뭐 73년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74년에 이제 토리노 모터쇼,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출품을 합니다. 1년 만에요? 1년 만에. 1년 만에 출품해요? 한번 네, 볼까요? 그때 나왔던 차가 지금 이 포니고요. 네. 이 포니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주지아로도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한 게 이게 포니 쿠페입니다. 근데 이 차는 안 만들어졌어요. 네. 이 차는 아무리 봐도 양산하기도 좀 어렵고 음.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 그래갖고 이 차는 안 나왔습니다. 네. 이 차는 안 나왔고 요 디자인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한참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한 3년 전쯤에 복원을 한 모습이 이 포니 쿠페고요. 이거군요. 네. 이 포니는 그 이후로도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이 포니 웨건 맞아요. 모델도 만들어지고 포니 픽업 트럭 네.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디자인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이게 있잖아요. 네.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네모
네모, 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속에 들어가는 그 헤드램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네. 소켓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그려서 이제 갖다 주면 부품사가 네.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갖다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품사도 없어. 이런 그림 가져가서 네. 야, 이거 그림대로 이렇게 해봐. 네. 그래서 뭐 돌려보면 안 껴지잖아요. 네. 그럼 또 다시 만들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라인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조립 라인이 있었다면 이게 당시에 포니의 생산 라인인데요. 이게 저는 정말 되게 놀라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시점입니다. 시점. 처음에 69년에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네. 73년에 합작법인 설립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73년에 이탈리아 이탈 디자인과 디자인 설계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같은 연도네요? 예. 그리고서 바로 74년에 국제 토리노 국제 모태쇼에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잠깐만. 출품을 하게 됩니다. 아니 1년 만에 저게 다 됐다고요? 예. 그리고서 76년에 생산 라인까지 다. 2년 만에 생산 라인을 다 예. 설치했다고요? 근데 공장도 양산 라인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허허벌판에다가 울산에 있는 허허벌판에다가 라인 깔아가지고 56,000대 규모의 생산 공장까지 만들어서. 와,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잘 알려진 거는 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주지아로의 디자인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지아로의 디자인만큼이나 고생했던 게 그 영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부사장을 영입을 해서 진짜 그 맨 땅에서 네. 그 공장을 만드는 그 양산 설비를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출품했던 시간에 비해서 양산 라인 실제로 상업 판매를 시작했던 부분들은 조금 한 1년 더 걸렸죠. 네. 1년 더 걸렸어도 이게 76년 1월입니다. 1월. 연초부터. 네, 연초에 딱 만들어가지고 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 첫 해 1,726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게 많은 겁니까? 당시에 한국의 전체 판매량이 24,000대였어요. 많다. 많죠. 절반의 포니를 팔았다고요? 예, 전체 판매량의 점유율이 43.6%. 출시 첫 해예요? 첫 해. 그리고 이제 진격의 예. 코리안. 네. 그 이듬해 바로 30개국에 7,000대 수출. 뭐 팔리면 가는 거죠. 아, 와, 그랬구나. 그리고 그리고 왜 이걸 하나도 몰랐죠? 1978년에 40개국에 18,000대. 네. 거의 1년이 다른 겁니다. 아, 그러네. 예, 그럼 아까 양산 라인 아까 56,000대 만들던 것도 막 10만 대 규모로 막 늘리고 네. 이래서 막 아까 전에 보면은 그 차 한 대 있던 거를 뭐 이렇게 외건도 만들고 픽업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같은 프레임이니까. 같은 프레임이 네. 이걸 해가지고 막 진격의 수출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에콰도르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에콰도르가 왜 에콰도르였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예전에 그 현대차 쪽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안전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빡빡한 나라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느슨한 데를 먼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설명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까지 포니, 스텔라, 엑셀 등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저 때는 수출이 다 좀 잘 됐나 보네요. 엄청 팔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 전체 시장의 소형차 판매 네. 수입 1위, 그리고 캐나다 시장 수입차 시장 1위, 또 현대차.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에 일화를 그때 들었던 거는 네. 그 캐나다에 들어가서 너무 차를 많이 파니까 네. 거기서 막 거기 현지에 진출해 있던 업체들, 뭐 도요타라든지 뭐 미국 업체들이 이것도 관세 매겨라. 아, 상계 관세 매겨라. 그냥 관세. 그냥 관세. 왜 그랬냐면은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네. 무관세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는 못 사는 나라고 거기에 뭐 저 북한의 위협도 받고 있으니까 미국이 봐준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점유율이 너무 넓어지니까 네. 수입차 판매 1등을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관세를 매겨라 그랬을 때 정정 회장이 머리를 썼습니다. 네. 야, 우리가 현지 투자한다 그러자. 네. 그래가지고 토론토 인근 부지를 땅을 산 다음에 네. 불도저 한 3대 보내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하게 해라. 아. 공장 세우는 척. 네. 그렇게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휠캡, 네. 알루미늄 휠캡 같은 거 있잖아요. 휠에다 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휠캡 정도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잔머리를 굴렸을 정도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포니 신화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과거의 헤리티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폰이라는 헤리티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차를 이제 다시 복원도 하면서 이거는 엔비전 74라는 차인데 네. 이 엔비전 74가 고성능 모델의 수전기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생긴 게 포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포니 쿠페에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차.
선배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오마주한 그런 그런 컨셉카를 내놓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압권이 아니죠. 1986년에 판매 대수가 16만 8천 대, 87년에 26만 대, 아, 수입 소형차 판매 1위, 목표가 10만 대였는데 16만 대를 팔아버린 초과 달성을 하다가 1988년에 26만 대를 정점을 찍고 네. 89년에 18만 대, 1990년에 14만 대로 급감을 합니다. 거의 반토막 나네요. 차의 품질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차를 팔 때는 그러니까 처음 본 신차니까 막 샀는데 네. 그리고 뭐 현대라는 신규 브랜드가 들어왔으니까 네. 일본 차 이미지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신차고 뭔가 세련된 이미지, 세련된 디자인에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아니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점점 판매량이 급감을 하게 됐었던 거고 네. 그러다가 1989년에 캐나다 10만 대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결국 93년에 캐나다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고 97년에는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거의 한 4년 만에 중단했으니까 굉장히 큰 실패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 이게 사실 그때 그러니까 신화의 이면에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충구 회장이 그 당시를 그 소배를 하면서 네. 중동의 현대건설 같은 데가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를 좀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차 실내가 이게 열을 받으면 네. 그 안에가 더 뜨겁잖아요. 네. 근데 거의 중동은 한 1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내가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내 온도 너무 높아서 아이들도 막 사망 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막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안에 내장재가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고 네. 그래갖고 막 소재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회사 내에 소재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연구진을 중동에 보내봤는데도 안 되고 네. 뭐 에어컨 용량도 키우고 뭐 그런 것들도 해보고 여기서 그냥 리스트만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는데 보면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배기가스가 새는 파이프, 흥격, 충격 흡수 장치의 편마모, 에어 클리저 소음, 조잡한 콘솔 박스, 광택이 다른 몰딩, 주행 중에 빠지는 휠캡, 빗물이 차는 헤드램프, 차량마다 전멸 속도가 방향 지시, 다른 방향 지시 등 이거 제일 웃겨요. 직진이 안 되는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랬고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제이 레노가 현대차는 밀어야 달리는 차다라고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유머라는 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좀 재밌어서 이런 얘기를 보고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아냥은 되는 것 같아요. 이 현대차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네. 엔진을 장착한다.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는 차라는 거죠. 현대차와 교장실의 차이점은 뭐냐? 현대차와 교장실의 차이점은 네, 공통점은 나올 때 부끄럽다는 건데 네. 교장실이 덜 부끄럽지. 그 교장실에 끌려가서 혼나고 나오면 네. 친구들 보기 쪽팔리잖아요. 네. 현대차에서 나올 때도 쪽팔리다. 그게 더 쪽팔리다. 네, 그리고 현대차 사용 설명서에 뭐가 써 있나요? 기차와 버스 시간표가 써 있습니다. 멈추면 저거 타고 가세요. 네, 그렇죠. 이것도 웃겨요. 현대차 와이퍼 교환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와이퍼랑 현대차랑 바꿔드릴게요. 현대차의 가치를 올리려면 기름을 넣으면 2배가 된다. 아, 기름값이다 그냥. 네, 기름값이랑 차값이랑 똑같다. 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는데요. 2등이 현대차예요. 오, 좋은데요? 1등은 뭐죠? 과일 바구니요. 그리고 현대차를 빨리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견인차를 부른다. 견인을 해야 된다. 아, 이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랬다는 거죠. 그 총체적으로 품질 문제가 불거지던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국산차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우리의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였냐면은 폰이라는 차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네. 국민 공모를 냈대요. 공모를 냈는데 무려 5만 8천 명이 응모를 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유신, 뭐 새마을, 뭐 거기에 뭐 삼천리 뭐 이런 자동차 이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거를 좀 해외에다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이름, 좀 더 젊은 이름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엽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5만 네. 8천 장을. 네. 아, 지금 저희가 댓글로 이걸 구해도 5만 개는 안 달릴 안 거예요.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엽서로 5만 8천 장이 들어오니까 엽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정리를 하던 대학생 한 10여 명이 있는데 그 여대생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추린 이름 거기에 이제 폰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폰이라고 이름이 선정되면은 이제 상금이 얼마인지까지는 잘 취재를 못했는데 이게 상금을 뽑는데 그때 한 10여 명이 폰이라는 이름을 응모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폰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럼 한 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추첨을 하는데 경찰을 대동하고 했답니다. 왜요? 사기치면은 국민적인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국가적인 자부심이 있었지만 아. 해외 평가는 너무나 냉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형급의 소나타가 네. 나왔는데 소나타의 원래 이름은 소나타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소나타인데 네. 이 소나타의 이름이 소나타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 이충관장님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소나타를 소나타로 바꿨어요? 한간에는 그냥 진짜 소나타냐고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아, 그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정주현 회장이 정경련에 갔는데 네. 그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회장이 네. 소나타라고 놀려가지고 야 니네 차 소나탄다며 그래가지고 놀려가지고 정주현 회장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네. 야 이름 바꿔 그래갖고 소나타로 바꿨다는 얘기를 아. 실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니 엑셀이라는 차는 그 한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던 차인데 미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하고 품질 경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10만 마일 보증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은 차가 10년 10만 마일을 되지 않으면 다 무상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정도의 품질을 많이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1년 안에 실직을 하시거나 임금이 삭감이 되시면은 네. 저희가 1년 안에 반품을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은 그 한 두 자릿수 점유율까지 차지하는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폭스바겐과 도요타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회사가 됐었던 거죠. 이게 그 포니를 만들던 시절의 그림과 지금은 아이오닉 5를 만들 때의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현대차는 첫 전기차를 오마주를 포니에서 따왔을까? 전기차라는 시대에 대한 전환, SDV라는 전환이 어쩌면은 뭐 테슬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포니를 만들던 그 시대의 어떤 그 도전 정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오닉 5의 컨셉카거든요. 네. 근데 생긴 거 보면은 예전에 포니 컨셉카랑 좀 비슷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가 좀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것 같고 그러한 도전에 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 그 포니 스토리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조급한 회사냐면은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만들어졌던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인데 브랜드는 만들어졌는데 차가 없었어요. 제네시스는 있는데.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차 이름 제네시스 G330을 G80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제네시스 브랜드에다 넣고 에쿠스의 후속 제품이 EQ900을 네. 제네시스에다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는 있는데 차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온 G70도 원래 개발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한 차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야 저거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를 뭐 저런 식으로 만드나 네.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한 9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의 한번 라인업을 보시죠. 네. 이 제네시스 브랜드들의 라인업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디자인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무모해 보이고 너무 조급해 보이고 야 우리가 감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든다고? 네. 야 한국은 안 돼. 한국 자체가 꾸진데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하는데 그게 9년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멋있는 라인업들이 구축이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힘들고 내년도 쉽지 않은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겠지만 이때 도전하고 뭔가의 열정을 보이는 그 결과물이 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도전하고 열심히 했던 그 한국 경제의 결과가 지금 글로벌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당시는 뭐 패배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를 만들어낸 거니까 지금도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많은 패배감에 쩔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워낙 많이 힘드니까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뭔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결과물들은 잠시 후에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